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볼 텐데, 화면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삼국시대가 그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신라가 이제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인데,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다는 거는 아마 그 자체는 이미 알고 계신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교훈을 주는 면은 있죠. 처음에 사로국이었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사실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제일 구석에 있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제일 늦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조건에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통일을 해내는 건 신라였으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어려운 조건에 있어도 뭔가를 원하는 게 있다면 포기하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교훈은 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들긴 드네요. 어쨌든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을 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십자외교 기억나시죠? 그래서 신라가 계속 백제 고구려한테 공격을 받는 입장이었고, 요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수나라 당나라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와 돌궐, 백제 외 이렇게 친하고, 그다음에 신라와 수당이 친한 십자 외교가 형성이 됐었고, 또 수나라 당나라 모두 중국 전체를 통일한 입장에서 여기에 복속하지 않는 고구려를 상대로 뭔가 언젠간 전쟁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있다가 결국엔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수나라 때는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으로 막아냈었고요. 그다음에 당나라 때 당태종의 공격은 어, 당태종과 이제 부딪히기 전까지, 또 당나라에선 당태종이 즉위하고 또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하고, 이렇게 서로 강경한 입장의 사람들이 모두 집권을 했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당나라가 먼저 공격을 해와서 거의 대부분의 성을 다 당나라가 점령을 했었지만, 이제 안시성에서 고구려가 막아내면서,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의 지휘로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나라 군대를 막아내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성공하죠.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을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볼 텐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배경을 보면 신라가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죠. 근데 요게 신라 입장에선 당연히 뭐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게 됐고, 영토를 넓혔고 등등등, 또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니까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었죠. 요것 때문에 외교 관계가 엄청 틀어지죠. 그래서 한강유역을, 고구려 입장에선 한강유역을 신라한테 빼앗긴 거니까 당연히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고, 그다음에 백제 입장에서는 원래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같이 빼앗았던 건데, 신라가 한강유역을 다 독차지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백제는 이 배신을 복수하기 위해서 성왕이 직접 관산성 전투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공격을 했었지만 실패하죠. 그리고 오히려 성왕이 싸우다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죠. 그래서 결국 신라는 이렇게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 특히 그 중에서도 백제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요. 특히 뭐 이렇게 무왕 때 이후로 공격이 많이 심해졌었고, 어, 백제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의자왕 때는 이제 대야성이라는 성을 전투 끝에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중국의 수나라 그리고 뒤이은 당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신라가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이게 되겠어요? 어, 이때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파견된 사신이 김춘추라는 인물이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인물인데, 이 김춘추가 처음에 고구려한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구려가 뭐라고 하냐면, 도와줄 수 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럴 거면 한강유역 반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꺼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 도움 받자고 한강유역을 도로 뱉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상 거절이죠.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당에 파견이 되는데, 이게 둘 다 진덕여왕 때 있었던 일인데, 이때 당나라가 이제 또 거절을 해요. 그래서 선덕여왕 때 한 번 갔다가 거절을 당하고 진덕여왕 때 다시 가게 됩니다. 이때도 이것도 참 그래요. 김춘추가 처음 당나라에 갔을 때 당나라가 거절했던 이유는, 너네 나라가 지금 여왕이 다스리니까 그런 거다, 그렇게 계속 괴롭힘 당하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선덕여왕 때 그렇게 한번 갔다가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선덕여왕 끝자락에 요거는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비담, 염종 이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덕여왕은 집권이 끝이 나고 김춘추가 이제 이들을 진압하게 되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그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진덕여왕 때 이제 김춘추가 한 번 더
당나라의 파견을 가게 돼요. 한 번 더 설득을 하러 간 거죠. 정말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한 번 그렇게 굴욕적인 거절을 당하고도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근데 김춘추가 이번에 두 번째 갈 때는 진짜 성공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겠다. 나름대로 나도 어떤 카드를 들고 거래를 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일단 그런 고민을 하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겠죠. 일단 지금 뭐 신라가 굉장히 고구려 백제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당나라 입장에서 원하는 건 뭘까를 생각해 봐야죠. 근데 요거는 협상의 기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뭔가? 요 두 가지를 늘 생각하셔야 협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김순씨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신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어쨌든 뭐 기분은 더럽지만 당나라예요. 그러면 당나라가 원하는 게 뭔가? 수나라 때, 당나라 때 연달아 고구려를 공격했던 이유. 당나라가 원하는 것 뭐겠어요? 고구려가 복속하는 거죠. 고구려가 자기들한테 형님 대접하고 자기가 아래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나라가 원하는 건 고구려를 깔아뭉개는 거다. 그러면 내가 이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걸 생각을 하면서 당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당나라한테 뭔가 매력적인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대동강 이북을 주겠다, 우리를 도와줘서. 지금 우리 신라를 도와줘서 만약이라도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대동강 이북을 너네한테 그냥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김춘추가 이런저런 협상을 이끌어낼 만한 카드들을 들고 당나라에 갑니다. 가서 이제 당나라가 김춘추의 얘기를 쭉 들어보고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김춘추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당 동맹이 결국 결성이 되는 거죠. 당나라가 이제 김춘추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근데 김춘추가 가서 어떤 얘기를 했길래, 물론 이제 대동강 이북을 양보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죠. 근데 김춘추가 이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대동강 이북을 주겠다는 건 백제와 고구려를 다 무너뜨렸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그걸 가능하게 할 만한 방법을 들고 와야겠죠. 그래야 당나라도 들어보고 설득력이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제안에 응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배우 유승호 씨인데, 예전에 드라마 선덕여왕 때 김춘추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당나라에 갑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은, 야, 너네 고구려가 공격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매번 잘 안 되지 않았어? 옛날에 수나라 때도 망했고 당태종 때도 망하지 않았나? 잘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뭐 옛날 얘기 꺼내냐, 짜증나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김춘추가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은, 백제가 지금 막 귀족들도 막 왕한테 대들고 상황이 그렇게 죽고 난 뒤로 상태가 안 좋다. 지금 막 내분도 일어나는 분위기고 백제가 별로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 사람이 와서 갑자기 백제 얘기를 꺼내면서 백제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춘추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당나라가 이 얘기를 듣다가 눈치를 채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나라는 신라랑 상관없이 혼자서 고구려를 몇 번 공격해봤다가 망했어요. 그죠? 그리고 신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신라 사신이 김춘추가 왔는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제가 상황이 그렇게 죽은 뒤로 제정신이 아니래. 막 귀족들 반란 일으키고 막 왕도 정신없고 약간 엉망이래. 무슨 얘기일까요? 원하는 게 고구려인 건 알겠는데 백제부터 공격해서 들어가면 백제가 더 약하니까 그러면 일이 쉽다는 거죠. 백제는 쉽게 무너질 거고, 그러면 백제가 무너지면 양면 공격이 심지어 가능하고 물자 지원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춘추의 얘기는 이거예요. 고구려를 공격하고 싶고 고구려한테 이렇게 형님 대접받고 싶고 고구려를 무릎 꿇리고 싶은 거 알겠는데, 먼저 백제를 공격하고 그 다음 고구려를 공격하라는 거죠. 그러면 양면 공격을 자기네들 신라가 도와줘서 할 수 있고, 신라가 계속 물자를 지원해 줄 테니까 한겨울에도 공격할 수 있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 얘기를 듣고 백제 먼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눈이 확 띄어요. 야, 얘 전략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거래 인정한다. 그래서 백제를 먼저 공격하고 이게 잘 풀려서 백제 고구려가 다 망하면 대동강 이북을 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당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죠. 김신수가 꺼내든 이 아이디어가 정말 매력적인 아이디어고, 왜냐면 백제가 약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대동강이면 여기거든요. 이 이북을 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주를 다 주겠다는 얘기거든. 만주는 또 기억하시죠? 평야지대고
물론 고구려의 이 여기 지역은 산악지대지만 여기는 또 평야지대기도 하고 알다시피 두 지역 다 철광석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그리고 당나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마음속으로만. 만약에 대동강 이북의 이 많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여기서 조금만 더 기회를 보면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마음속으로는 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이 거래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김춘추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형성이 되고 신라와 당나라가 나당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당 동맹이 형성이 돼서 백제를 먼저 공격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지금 충남 논산이라고 하죠. 황산벌에서 개백의 결사대를 물리치게 되면서 백제는 꽤 빠른 속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비성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요거 사비성을 무너뜨렸던 왕이 요게 이제 태종의 무열왕인데 이 사람이 김춘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요 사람이 김춘추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나당 동맹 협상을 이제 잘 마무리 지어놓고 이제 돌아와서 본인이 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나당연합군을 이끄는 거죠. 그리고 신라군의 김유신 장군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황산벌에서 개백의 결사대 5천 결사대였다고 하죠. 결사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사비성 당시에 백제의 수도였었죠. 기억하시죠?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이렇게 백제는 의자왕이 항복을 하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백제가 멸망했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고구려겠죠. 그래서 이 나당 동맹이 결국엔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 차례로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사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고구려는 이미 수나라, 당나라와 연달아 대규모 전쟁을 치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이미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내는데 그나마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연개소문 아들들끼리도 권력 다툼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죽은 뒤로 중앙 정치권에 혼란도 벌어지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3년 뒤에 고구려가 망하거든요. 연개소문이 665년에 죽고 고구려가 멸망하는 게 668년이니까 어쨌든 뭐 연도를 기억해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고구려는 급격하게 약해지고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엔 수도였었던 평양성이 함락하고 요때가 이제 문무왕 때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뀐 거죠.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신라는 삼국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방금 그런 얘기를 했죠. 신라가 삼국통일에 한 걸음 다가간다 그랬어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세 개의 나라고 두 개의 나라가 멸망했어요.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을 했어요. 그럼 삼국통일 완성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일단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고구려나 백제나 역사가 길었던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배웠지만 고구려나 백제나 사실 이 국가의 역사가 거의 60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한 나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부흥 운동을 해요. 다시 백제를 되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는데 요거는 뭐 긴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만 주로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거 쫙 적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도 물론 막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누가 누굴 배신하고 누가 누굴 죽이고 막 이런 사연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양이 많아지는 거고 요 지금 고현무라는 사람이 오골성에서 그리고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한성에서 그다음에 안승 이 사람이 이제 고구려의 왕족인데 이 사람이 금마저에서 그리고 흑치상지라는 백제 인물이 임존성에서 복신, 도침, 왕자풍 이런 인물들이 주류성에서 각각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 운동을 했었다는 거. 그래서 고구려를 다시 되살리려고 백제를 다시 되살리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 사람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안승? 그죠? 근데 고구려 부흥 운동을 하는데 특이하게 백제 땅이잖아요. 금마저가 지금은 익산이거든요. 전북 익산인데 여기서 부흥 운동을 하네요. 이것도 좀 한번 특이하게 눈여겨볼 만하죠.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은 백제랑 워낙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백제를 도와주러 와요. 그래서 백강전투라는 걸 치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지금 이제 캡처 따셔서 학습지에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춘추의 얘기를 당나라가 쭉 들으면서 괜찮은 제안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티는 안 냈지만 마음속으로는 대동강 이북을 다 먹고 나면 이게 한반도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김춘추의 얘기대로 됐죠.
백제를 먼저 공격을 했고 백제가 쉽게 무너졌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무너졌죠. 그래서 두 개의 나라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대동강 이북은 당나라가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당나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백제 지역에다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 지역에다가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신라에다가 계림도독부를 설치해요. 이런 식으로 어, 도호부가 도독부보다 한층 높은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도독부 두 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호부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지금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고조선을 무너뜨렸던 한나라가 한 사군을 설치하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설치해 두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언젠가 당나라가 한반도를 다 집어삼키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신라가 이걸 가만두고 볼 리가 없죠. 대동강 이북을 가져가는 거야 약속된 거니까 하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이남 지역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죠. 그래서 신라가 여기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동맹이었던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 이번에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당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게 이제 통일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고구려 백제 무너뜨렸다고 통일 완성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가 무너진 자리에 들어와서 한반도 전체를 가져가려고 욕심부리고 있는 이 당나라의 야욕을 물리쳐내는 것까지가 통일의 단계인 거죠.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걸 나당 전쟁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말들이 생기는 거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고 정치판은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게 국제관계라는 게 얼마나 정이 없는지 이런 걸 보여주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줘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팀을 얻어내려고. 그리고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다른 나라였지만 최소한 중국인들과는 다른 같은 민족이라는 거는 이해는 있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에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저항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좀 지원해주게 돼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안승 기억나시죠? 안승이 백제 땅이었던 금마저 익산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신라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고구려 부흥 세력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백제 유민들과도 함께 싸워서 당나라가 차지하려고 했었던 사비성을 탈환하고 그러니까 도로 빼앗아 왔다는 거죠. 그리고 웅진도독부를 없애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과거 고구려 백제 세력이었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까지도 당나라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육지에서는 매소성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기벌포에서 크게 이기면서 이제 결국에는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완전히 옮기고 한반도에 대한 욕심을 없애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나당 전쟁을 결국 이기게 된 거죠. 그 당나라는 완전히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라는 아쉬운 대로 대동강 이북은 약속대로 당나라한테 줘야 됐지만 최소한 대동강 이남의 땅은 확보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삼국 통일을 결국 완성하게 된 거죠. 근데 요거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두 명의 왕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춘추가 즉위했던 태종 무열왕 때까지 해서 백제를 정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무왕 때부터 고구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나당 전쟁 치르고 이렇게 돼서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매수성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기벌포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성에서 크게 한번 당나라를 이기고 바닷가 기벌포에서 한번 크게 이기고 그리고 어느 지역면 끝에 포자가 들어가면 포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정박하고 이런. 그래서 육지에서는 매수성, 그다음에 바닷가에서는 기벌포에서 한 번씩 이겨서 당나라를 결국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됐던 데는 당나라는 사실 저 반대쪽에 서쪽에 토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토번이라는 나라의 공격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군대를 다 보낼 수가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도 조금은 작용을 했어요. 어쨌든 신라는 자기의 힘으로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고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통일을 이렇게 완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도가 완성된 통일 신라의 통일이 완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라 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몇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걸 통일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민족 의식을 더욱더 뭔가 키울 수 있었고 또 더구나 통일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도와줘가면서까지 당나라와 싸웠죠. 그래서 당나라를 상대로 싸우면서 우리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나는 신라, 너는 고구려, 너는 백제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였지만 우린 하나의 민족이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민족의식이 올라간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삼국에 나눠져 있던 문화를 통합하는 그래서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또 당을
몰아낸이 아니고 몰아낸이죠. 당을 몰아낸 신라 자체의 힘으로 당을 완전히 몰아낸 자주적 성격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계점은 뭐가 있겠어요? 일단 자력 통일이 아니죠. 당나라의 힘을 빌어왔고요. 당나라에 좀 의존했던 과정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동강 이북은 약속대로 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영토가 대동강 이남으로 한정되면서 그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넓은 만주벌판 땅을 다 당나라한테 양보해야 됐었던 그런 한계점도 있었죠.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 나중에 20살 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지금 읽기엔 너무 어렵고 20살도 어리다. 한 20대 중반? 저는 28살 때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밤새워 일하는 사람들이 켜놓은 불빛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